오케이. 자, 지금은 연세대학교 2018 기출문제 입문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하고라하고 많은 거짓말에 대한 견해를 달리 서술하고 있다. 세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전형적인 3자 비교입니다. 전형적인 3자 비교.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연세대학교는 어떤 문제든 간에 아까도 그랬죠. 가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상 제2시문 가에서의 가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과 효였고, 여기에 숨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생명의 가치였고, 그 다음에 제2시문 나에서의 가치는 형과 동생의 형제애. 근데 형제애에서 얘가 똑같이 인륜을 선택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공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다음에 역할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좋은, 윤리적으로 합당한 판단인가? 그럼 윤리적으로 합당한 판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기준이 있고 사회적 기준이 있는데, 동생이 개인적 기준으로 본다면 형이 잡히지 않는 게 낫겠지. 그러나 이 동생이 누구예요? 공인으로서의 본인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형이 잡히지 않도록 한다는 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배제하고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 근거를 대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형이 자기가 동생이죠. 형의 잘못을 동생이 은폐해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형이 어떠한 범죄자인지가 중요하죠. 형이 저질렀던 살인이라든가 조직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그 책임이 귀결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 혹은 사회적인 불이익, 이러한 것들은 공인으로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 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2시문 1번 문제는 그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줬어야 되고, 여기 두 번째 문제, 제2시문 다하고 라하고 많은 거짓말에 대한 견해를 달리 서술하고 있다. 자, 보시죠. 연세대학교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거짓말.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거짓말은 A다. 거짓말은 B다. 거짓말은 C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각각의 규정, 그리고 규정으로 끝내면 안 되지. 규정으로 끝나면 요약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짓말이 갖고 있는 속성의 차이, 속성의 차이를 구체화해 줘야 된다. 속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야. 거짓말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럼 긍정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맥락으로 내용을 접근했어야 되겠죠. 볼까? 자, 그러면 제1시문 답번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그러면 이제 근사한 거짓말을 꾸며낼 차례다. 일단 우리가 이 고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 그래서 고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 귀족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귀족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긍정적이야. 왜 긍정적일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이데올로기거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혹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효용이 크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인데 볼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 페니키아인의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거짓말이 지금도 통할지 잘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있어야겠다. 뭘까? 내용이 뭔가? 자, 나는 다음과 같은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통치자와 수호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데올로기야. 일종의 담론인데 내용이 이렇다. 수호자인 당신들은 일찍이 지구란 땅 속에 태어나 양육되어 왔고 무기와 다른 장비들 또한 거기에서 제조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야 지상으로 내보내졌다. 따라서 국가는 어머니요, 유머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여기 핵심이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일종의 뭐야? 운명론적 사고인 거야. 운명론적 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지위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짓말이지.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반 시민들 역시 같이 태어난 대지의 형제들이므로 각별히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뭐야? 이 사람들에게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국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것이 뭐야? 그들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듣고 보니 선생님이 망설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기왕 시작했으니 마저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아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아까 소자를 위해서 했던 말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신이 비록 다르게 만들어. 다르게가 뭐야? 다르게라는 건 신분이야, 신분. 신분. 그대들은 한 형제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을 쌓고 통치자. 뭐야? 선천적인 운명.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운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자, 어떤 사람은 은을 섞고 보조자, 어떤 사람은 철과 구리를 섞어 농부나 직공. 이게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 음수저, 동수저 딱 이거죠. 한번 야, 니네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지켜주는 게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지만 그대들은 모두 한 핏줄이어서 어떤 때는 금의 자손에게서 은의 자손이 나오기도 하고 은의 자손에서 금의 자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은 자손의 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약 그대들의 자손이 철이나 구리로 섞인 자들로 태어나면은 그 천생에 맞게 농부나 직공으로 삼고 금이나 은이 섞인 자로 태어나면 통치자나 보조자의 지위를 줘야 된다. 이는 철이나 구리가 섞인 소자가 나라를 지킬 경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이다. 대강 이런 줄거리.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믿게 할 방도가 있을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신분이라는 건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야. 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듭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분이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쓸데없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당장 우리 세대에서 이를 믿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후대, 그 후쯤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나도 아나.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국가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이다. 뭡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심은 가에선 거짓말은 타당해.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에 내가 순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뭐 통치자든 소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각각의 신분적 질서, 소위 말하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한다면 이쪽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거짓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거짓말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라번. 요번은 여기도 이제 거짓말에 대한 겁니다. 어느 날 살인자에게 쫓기는 친구가 들어와 그 친구를 숨겨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잠시 후 친구를 죽이려는 자가 친구를 보지 못했냐? 그렇죠? 맥락은 이해가 되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야,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너에게 찾아왔으면, 야, 다른 놈이 나를 쫓아오면 너는 나를 숨겨줄 거니? 아니면 갖다 불어버릴 거니?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진실을 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은 진실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야! 여기 사람, 야, 방금 누구 들어왔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데, 왜? 논거가 있어요, 논거.
사람들은 선을 위해 거짓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거짓말은 어떠한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빡빡한 사람이죠. 빡빡한 사람입니다. 응?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자체가 이 사람의 근거는 뭐야? 거짓말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한 거야. 거짓말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진실이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야. 진실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진실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건 그 진실, 진리라는 게 배제되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일종의 정언 명령이라는 거야. 그렇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가치이다. 빡빡하신 분이네요. 칸트 같은 느낌이에요. 칸트.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다 해도 말이다. 거짓말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들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 보면 어떠한 목적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근데 이러한 진실을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다 해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건 효용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진실이라는 건 목적 그 자체, 즉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은 타당하지 않은 거야. 왜? 그것 자체가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어도 거짓말 자체가 진실을 담보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다. 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이나 거짓말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제시문 앞에 있는 답안은 좀 다르죠? 맥락이. 그치? 자, 그러면은 좀 더 보죠. 마번. 네트워크 상에서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반대하는 입장.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익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뭐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달 때 익명으로 달죠. 로그온을 하지만 근데 대부분 명예훼손적 메시지나 위협, 욕설 같은 극단적 경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성의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 뭔 말이야?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에서 어느 게 더 비용과 편익. 자, 네트 안에서의 내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게 사회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 손실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거짓말을 뭘로 보는 거야? 효용으로 보는 거야. 이것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거짓말 자체가 뭐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것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익명성은 가치 있는 결과와 해로운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일단은 가치 있고 해롭다니까 아직은 그 이분한 관점이네. 그죠? 근데 인터넷 이용자를 감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건 뭐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거짓말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야.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거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이버 범죄는 가능하겠죠. 익명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종의 페르소나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심지어 몇몇 소프트웨어 제품은 소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비밀 링크를 심어놓기도 한다. 한마디로 뭐야? 공인되지 않은 거 쓰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익명성은 해적 행위에 대한 통제라는 정당성에 심각하게 저하된다. 그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네트워크에서 익명성이라는 건 범죄와 연관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연관된다는 관점에서는 익명성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익명성이 거짓말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객관화시켜서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그죠?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네트워크 익명성이나 논의 중 종종 간과되는 것은 비용 편입 분석에서 제한된 것과 같은 익명성의 이익 부분이다. 자, 요번에 이익이야. 이익이 뭘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면 익명성은 일반 개인들의 정보나 사기업 또는 다른 개인들의 개인정보 사용과 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지만은 우리가 실명으로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손해배상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명예훼손 이런 건으로 걸려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의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가치. 앞부분은 경제적이라면 이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이건 어떤 가치입니까? 이건 사회적 가치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회적 시민적 재화라고 해요. 사회적 시민적 재화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앞부분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봤다면 여기는 사회적, 그 다음에 시민적 재화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익명성은 일반 개인들이 정부나 사기업 또는 다른 개인들의 개인정보 사용과 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신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거, 그렇죠? 자기의 아이디죠. 정치적 표현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을 갖는다. 네트워크는 정보 교류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활동. 그쵸? 이 정보는 이쪽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라는 건 그거 자체가 자본으로 전치될 수가 있어. 그러나 문화적 활동이라는 건 이건 사람들의 뭐의 문제야? 의식의 문제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표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긴 좀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자기 표현이 발현되는 공간이다. 근데 익명적이지 않고 실명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가치, 그 다음에 표현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론의 장에 대한 확대, 이러한 것들이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편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 신분을 적극적 의미에서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신분을 수동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 비교적 덜 논의되었고 이용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덜 실천되었으며 그 다음에 허용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 신분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신분을 수동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덜 논의되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속인다라는 말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동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건 다르죠. 두 가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 수동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관점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관점. 여기는 좀 기네, 그죠? 만일 어떤 사람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식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활동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근데 이게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는 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감추고 시중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법 책들이 있어. 다시 말해 네트워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밝혀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데? 여기 이것도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봐봐. 자신의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동적인 의미에서 노출되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덴티티, 아이디, 이 사람이 적어도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는 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정보 자체가 특정한 집단에 들어갔을 땐 본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쓴 사람은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야. 어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거짓말로서의 익명적 아이디라고 하는 건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맨 마지막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가 되죠. 전반적인 맥락은 제시문단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 안에 이런 익명성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고민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요걸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요게 지금 앞부분에 얘기했던 딜레마, 그거는 1번 문제입니다. 그 몇 자냐면 800자. 요거 2번 문제, 거짓말에 대한 비교, 이것도 역시 800자. 이렇게 써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이 당시 합격자의 답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톡으로 합격자의 답안을 자기가 써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답안을 보고 쓰는 거,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나중에 답안을 공개할 테니까 일단 요거 다음 시간까지 써 오시면 되겠고요.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써온 글 같이 공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브레인스토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